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현실화하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 국가들도 대응하기 힘든 러시아에 갑자기 일본이 제재 방침을 밝히는 모습에 더해 일본이 또다시 한국에 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오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러시아를 향한 첫 제재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큰 부분을 잘라내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조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을 비롯해 두 곳의 러시아 은행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하는 등 서방에서의 자금 조달을 제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시간이 아직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들은 외교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예정됐던 미러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 이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면서 더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 미 보병 800명과 8대의 F-35 전투기, 32대의 AH-64 아파치 헬기 등이 동유럽에 배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키면 제재 수위 역시 더 올라갈 것이라며 러시아가 계속 공격할 경우 추가 제재를 포함해 훨씬 더 심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유럽도 대러시아 제재를 시작했는데요. 독일이 대러시아 제재를 위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위한 인증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트 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 미틀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장장 123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으로 대러 제재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동안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탓에 대러 제재 전선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자 지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결과가 따를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가스관 가동에도 차질이 초래될 것임을 시사하며 기조 변화를 보였었습니다. 또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러시아를 겨냥한 강력한 제재를 즉시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러시아 기업이 영국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을 제재한다라고 밝혔으며 또 나토가 요청할 경우 군대를 추가 파병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마저 현실화되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제재를 예상치 못하고 침공을 강행한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일본도 미국이 추진할 경제 제재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수출 규제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 기반 제품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러시아로 향하는 반도체 등 첨단 제품 수출기를 끊어 타격을 입힌다는 구상인데요. 현재 일본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 관련 제품 규모가 크지 않지만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대체 조달하기 어려운 품목인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 주요국 제재 조치를 참고해 무기 및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 품목에 오르는 첨단 기술 제품은 군사 목적은 물론 민간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2014년보다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러시아 대상 금융 제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러시아 정부 관계자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5대 은행이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에는 이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러시아 제재는 자발적인 것이 아닌 미국의 뜻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달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미국 반도체 업계에 대러시아 수출 제한을 준비하라고 통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동맹국인 일본에도 같은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일본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의 쿠릴 열도 분쟁으로 격화된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쿠릴 열도 마투아 섬에 배치된 해안 방어용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쿠릴 열도 중심부 섬인 마투아 섬에서 태평양 함대 미사일 부대가 인접 해협과 해협에 대한 24시간 감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극동개발부가 일본과 수년째 영토 분쟁 중인 사할린주 쿠릴 열도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제안했죠.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한국의 쿠릴 열도 면세 특구에 대한 개발 참가를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쿠릴 열도에 대한 특별 세제를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특혜 제도가 만들어진다. 투자자들은 사업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쿠릴 열도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은 사실상 면세 특구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쿠릴 열도는 러시아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에는 참여를 초대한 배경에는 쿠릴 열도 특구 구상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흔드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해당 구상이 일방적이며 러일 공동 경제활동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통신은 한국 등에서 쿠릴 열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영토 문제 해결은 한층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쿠릴 열도의 한국의 개입과 사도 광산 문제 등으로 연일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본 자민당 최고위 인사가 또다시 망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 보수 우익 세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극우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한국에 대해 기어오른다는 속된 표현을 써가며 비하했습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파벌 이해관계 등 당내 역학 구도에 따라 다음번에라도 총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인물인데요.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이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에 위패가 안치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도쿄도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순경봉천회라는 극우단체 주관 심포지엄 강연에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한국의 반발에 대해서 우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주권 국가의 대표자로서 선인에게 존경과 숭배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정성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당연한 것을 계속해 나가면 한국이 점점 바보같이 되어 불평을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강연에 나온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부분은 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아베 전 총리 등이 야스쿠니 직접 참배를 감행했다가 국내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후에는 공물만 바치는 정도로 후퇴했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계를 대표하는 극우 역사 수정주의 정치인인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과거 총무상 시절에도 야스쿠니 신사제례 등에 맞춰 직접 참배를 계속했던 인물입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도 나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총리가 될 경우 국내의 반발에 아랑곳 없이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의 정책과 법안을 총괄하는 자리인 정도회장이 국제 정세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사 참배에만 목을 매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본이 어떻게 아직도 선진국 위치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에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로 어제 러시아가 군대를 축소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소 안정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 철군 주장은 허위라며 언제라도 침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현재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일본이 끼어들자 러시아가 오히려 일본을 무시하고 한국 편에 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숄츠 독일 총리는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전쟁을 원하느냐라고 자문한 뒤 당연히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협상안을 내놓은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숄츠 총리는 일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은 좋은 신호다. 우리는 더 좋은 소식이 뒤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고위 당국자는 16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훈련하던 병력이 복귀했다는 러시아 발표는 거짓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러시아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병력을 7,000명 늘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나토 사무총장도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철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로서 우리는 현지에서 어떤 축소 신호도 보지 못했다. 군대나 장비 철수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주변 병력을 철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CNN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접경지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최근 며칠 새 지상군 12만 6천 명을 포함해 14만 8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미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한편 앤소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러시아가 밝힌 것과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철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침공에 선봉에 설 군대가 접경지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원래 주둔하던 것보다 53개 늘어난 87개의 대대 전술단이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상시 대기 중입니다. 대대 전술단은 800명에서 1000명으로 구성되는 러시아의 부대 편성 단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 판단은 서방과 일치하지만 전면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방과 입장이 다른데요. 보고서는 러시아의 목표가 경제 압박과 에너지 관련 전술, 사이버 공격을 통한 우크라이나 내부 불안정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은행 등 수십 곳의 주요 기관 홈페이지가 최근 며칠 새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킹 주체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를 비난했죠. 이처럼 국제정세가 일촉즉발인 가운데 갑자기 일본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러시아의 침공이 발생했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을 포함해 실제로 일어난 상황에 따라 국제사회와 연계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관해 독자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재 방안에는 푸틴 대통령과 관련된 자산을 동결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여행 제한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일본의 제재에 흔들릴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위협을 가해도 러시아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일본의 제재 발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죠. 러시아의 일본의 대응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일본의 강력한 제재 발표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 현재 한일 갈등 국면을 보더니 갑자기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쟁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문제를 강조하며 갈등 관계에 있는 한국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러시아 매체는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도광산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사도광산과 관련된 한국 측의 반응을 이해한다며 일본은 분명히 한국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인류의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 일관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식민지 영토에서 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을 강제 노역시킨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러시아는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위원회의 비정치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도광산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은 사도광산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다수의 조선인이 동원돼 가혹한 노역을 강요받은 현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가 한국 편을 들고 나서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지금까지 계속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정상회담을 하지 않더니 이제는 갑자기 한일 양자회담을 개최하자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산케이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맞춰 한일 양자회담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첫 전화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 냉정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고 한국 측과도 성실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열린 G7 회의 당시까지만 해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정식 회담을 피했고 이후 미국, 호주, 인도, 유럽 등의 장관들과는 전화회담을 가졌으나 정 장관과는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태도 전환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가 한국의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와 주변국들도 한국 편을 들어주는 상황에 한국은 일본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일본의 뜻대로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한국과의 회담을 요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유네스코에서 사도광산 등재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한국과 얼마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였는지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과 진정으로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은 일본의 손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본의 편에 서면 얻는 이익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같은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도 한국의 편을 드는 것이죠. 한편 한국은 일본과 달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대규모 선박 수주를 연이어 받으며 조선업계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위험 속 유럽 가스관이 잠길 우려가 높아지자 파이프 대신 바다로 운반해야 할 필요성에 LNG 운반선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조선업이 수주 훈풍에 완연한 호황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달 10일 기준 총 46척을 수주했고 수주 금액만 하나 7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돈 되는 것만 계약한 선별 수주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LNG 운반선 6척을 수주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명절 연휴 1조 9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선박을 수주한 데 이어 연이은 1조 원대 신규 수주입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미국 LNG 생산업체 벤처글로벌 LNG로부터 6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습니다. 선박 사양은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대형 LNG 운반선으로 대우조선이 자랑하는 고압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고도화된 제액화 설비가 탑재돼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 배기가스의 대기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가는 척당 2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총 12억 6천만 달러, 약 1조 5,100억 원입니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주 만에 조단위 잭팟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대우조선은 설 연휴에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또 다른 유럽 선주와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하면서 1조 9천억 원 상당의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운항 중인 686척의 LNG 운반선 중 가장 많은 174척을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조선해양도 신규 수주에 성공했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은 9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대형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수주 금액은 5,347억 원입니다. 이에 조선업계 관계자는 노후 선박은 LNG 운반선 등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성과도 지난해 대비 5% 넘게 성장했다며 LNG 운반선 수주 랠리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인 국제사회 속에서 일본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한국은 그와 반대로 주변국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